네, 2부입니다. 지금 이제 결혼 이후에 특히 이제 남녀가 부부로서의 서로의 차이라든지 갈등, 그다음에 이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서 과장님 진행을 해주시죠. 네. 결혼을 하면 맞춰 나가야 될 게 생각보다 많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거든요. 한 번만 하겠어요? 하루도 수십 번씩. 남녀 간의 차이도 있고 막 서로의 습관도 너무 다르고 또 가풍이 달라요. 그치,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 명절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집안일 분배에 대한 이견도 다르죠. 참 깊고 또 취미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 컬러가 다른.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집안과 집안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념 참 다르다. 이런 걸 맞춰 나가는 게 힘들었다. 이런 거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전 이따가 육아 얘기할 때도 말하겠지만은 그냥 솔직하게 고해성사를 하자면은 저는 집안일을 못 배우고 하는 거를 전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갈등의 끝까지 한번 가보지 않았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사실 대부분 그렇지. 우리 집도 어머니 외에 우리 남자 형제거든. 나랑 내 남동생. 우리 집 가훈은 남자는 소파야. 남자는 다 소파에 있고 엄마 혼자 일하는 집이었어. 근데 내 아내네 집은 그 장인어른이 요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내 입장에선 집안일은 남자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장인어른이 손재주 굉장히 좋으시고 막 집 앞에 텃밭도 있고 뭐 뚝딱뚝딱 만들어내시고 전형적인 가정적인 아빠. 전형적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야.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그 장인어른 쪽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거보다 이제 조금 아래의 지점에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거를 보고 자랐고 그치. 어쨌든 조금 이제 집안일 같은 거를 그래도 아내는 잘 보이고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이제 딱 결혼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집안일을 봤는데 나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보기는 봐도 보이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내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집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남자는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딱 봤을 때 재활용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저기 재활용 쓰레기 있네 그러면은 있구나. 거기 존재하는군. 그러고 나가고 아내는 갖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데어리즈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저번에 서 과장님이 얘기했지만은 저도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털갈이를 진짜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집에 보면 이렇게 또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몇 번만 해도 거기 털이 엄청 묻잖아요. 근데 이게 집안에 이제 신혼초 때는 막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떨어지는 걸 봐도 존재하는군. 그냥 털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구나. 치워야 될 생각을 못하고. 이게 인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김사부 자취나 기숙사나 뭐 이런데 전혀. 자취해본 남자들은 조금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나 자취했어. 나도 사실 혼자 살아봤어. 딱 들어가면은 누울 곳 없어서 먼저 누우면서 그치. 자리를 넓히는 스타일. 나는 진짜 저기 군인으로 있을 때 혼자 아파트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페트병 있잖아. 거기 뭐 정수기 이런 거 없이 항상 물을 사다 먹었는데 베란다에 페트병이 진짜 산처럼 쓰는데 그거 내가 거의 2년을 모았어. 이사 갈 때까지 2년 모으다가 모은 게 아니지. 모은 게 아니지. 그치. 아니 그렇게 살면 진보가 없겠다. 우리 남편도 바닥에 예를 들어 누울 때 여기에 누워야 될 자리에 그치. 여기에 물건이 있고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S자로 눕는 거잖아. 물건을 피해서 눕는 거. 그 정도면 뭐 거의 물화일체야. 물화일체. 물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앉을 때 내가 누울 때만 뭐가 없으면 돼. 다른 데는 뭐가 있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일을 적게 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아내가 그리고 초반에 신혼 때는 웬만한 것들이 이렇게 또 그냥 패스 오버 되는 게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라온 거를 집안에서 이제 엄마가 거의 다 해줬으니까 나는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집 청소는 뭐 한 적이 거의 희미하고 빨래도 뭐 이렇게 조금씩만 했지 뭐 그런 거에 대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모든 게 다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2년차 3년차 돼가지고 이제 애기 생기고 또 아내도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었죠. 저희 집 기준으로는 여자들의 일생이란 어떠냐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서 실내화 빠는 법을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실내화를 담그고 그거를 칫솔질을 하고 몇 번을 헹궈야 된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실내화를 빨고 수건 개는 법을 배우는데 내가 수건을 개면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피고서 자 끝에 각을 맞추고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남자애한테는 생략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들.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인간들이. 아 근데 저는 지금은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다 제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보이죠. 그거 안 보이면 큰일 나니까.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나니까 이제 그 단연간 아니지 안 보이면 그분으로부터 게시가 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게시가 오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저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지만 아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제가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주말에만 이렇게 하지 주중에는 아내가 집안일에 대해서 손대는 거는 거의 없을 만큼. 아니 우리가 집안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그치. 근데 제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 그래도 살림의 주체가 되는 건 여자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 방송에서 뭐 비데가 이렇게 깨끗한지 몰랐다. 비데 치우는 걸 엄마한테 배웠지만 내가 그걸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결혼은 하기 전에. 비데 볼 때만 자꾸 서과장님 생각나. 아니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이젠 이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엄마가 그리워. 이런 이제 모두가 전환이 되는데 아니 이 남자가 전혀 뭐 모드 전환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런 깨달음도 없고 내가 옆에서 뭘 치워도 자기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부부싸움을 몇 번을 하다가 남편이 진짜 제발 시켜줘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다고 승질 부리지 말고 뭘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그치. 내려달라는 거여서 내가 두 번째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 그걸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냐. 네가 내 아들이냐. 이러면서 부부싸움을 맞아. 내가 네 엄마냐. 했거든요. 그치. 내가 네 엄마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나는 어떤 면에선 어떤 능력의 유무,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있고 그 부분에 서투른 사람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보여서 못 치우고 그러는데 늘 이렇게 답답해서 꼭 얘기해줘야지 않느냐 뭐 이러더라고. 근데 정말 안 보이기만 한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 진짜. 아니 안 하는 이유 10가지 중에서 10가지 전부 다가 안 보이기 때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 돌리기 시작. 아니야 그러지 않고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한 건 아니지. 그러나 나는 집에 왔는데 집안이 너무 마음에 들어. 쾌적해. 근데 이제 아내가 신혼 때 나가면서 오빠 집 정리 좀 해줘. 그럼 난 나름의 보이는 집 정리를 했어. 거슬린 것들 몇 개를 치웠어. 그리고 아주 쾌적해. 그리고 난 널브러져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왜 집 정리를 안 했느냐. 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하면 되느냐, 당신이 얘기하는 정리의 개념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다오. 그랬더니 이제 한 2년 정도 사니까 이제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밀고 물걸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파에 있는 것들을 먼지를 뭐 어떻게 털어주고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개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니까 나도 그게 되게 수월하더라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물걸레질을 하라고 하면은 정말 눈에 보이는 데만 물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나는 오빠 저 의자가 들어가 있는 저 구석은 의자를 빼서 거기도 한번 손을 넣었다가 빼야 돼. 이거를 말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쪽 구석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두 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부부싸움이 되는 이유가 정말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 딱 그것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나는
봐봐. 소파 밑에만 해도 나도 이제 청소기를 돌릴 때 처음에는 소파 밑에를 넣지를 않았어. 왜냐면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사하거나 가구 배치를 재배치하지 않는 한 거기 있는 먼지는 그냥 거기에 늘 존재하는 거야. 그냥 두면 돼. 근데 그걸 왜 굳이 청소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의 어떤 세계관의 차이, 개념의 차이인데 그건 설명해주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지시를 해주길 바라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당연히 난 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그걸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가 모른다라는 거를 좀 특히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게 될 자매님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어떻게 삐지냐면 남자들이 우리 남편이 요즘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행주로 그 물기를 닦고 행주를 넣는 것까지가 설거지의 완성인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봉투에다가 버리는 것까지. 근데 어떤 날은 그 개수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다가 넣는 게 귀찮으니까 그걸 그대로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행주를 빨아서 넣는 게 귀찮으니까 닦기만 하고서 그 더러운 행주를 그냥 놔둔다든지 그러고서 그냥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다 했어 이러고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검사를 하러 나가면 음식물 쓰레기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그렇게 놔두고 가면 자기가 귀찮아서 그럼 그거 누구 보고 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많이 했단 말. 누구 보고 치우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똑같이 남편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치우라고. 나보고 치우라고 귀찮은 거를. 그러니까 왜 2번 손을 가게 하냐 이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조금씩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니까 나 또한 오빠 잘했는데 행주는 널어놨어야지. 그러면 저 방에 있는 오빠에게서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빡쳤구나 이 느낌이 오는 거지. 잔소리 좀 그만해라. 여태 했는데 왜 너는 요것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칭찬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잘했다고 해주지만 속으로는 애냐? 약간 이런. 근데 저는 집안일에 있어서 저한테 그래도 제일 많은 전환을 준 게 이제 제가 초반에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저도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고 나서 제가 생색을 되게 많이 났죠. 봤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잘했어. 와 설거지 했네. 청소했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래도 내가 설거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런데 아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잘했다라는 거는 도와줬다는 거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6월 잡 네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뭘 잘했다 그러냐고. 내가 설거지 했을 때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설거지 했을 때 오빠가 잘했다고 하냐고. 당연히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겠지.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는데 네. 집안일을 아내가 이제 뭘 하면은 아유 너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나는 그런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논리도 나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함께하는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서투르거나 부족했었을 때 그거를 알려주고 지시하는 방식이 나는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면 최근에 내 아내가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열심히 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조수석에 타서 나는 이제 운전을 잘하니까 이런저런 지시들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제 주차를 했는데 주차도 삐딱하게 해놨어. 그럼 주차를 하자마자 주차가 이게 뭐야? 운전 왜 이런 식으로 해? 이게 아니라 나도 그게 막 이만큼까지 올라오는데 아유 주차 끝나면 아유 당신 운전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 아유 운전하는데 긴장했을 텐데 고생 많았네. 잘했어. 그래도 오빠 괜찮았어. 너무 잘했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주차가 이게 좀 별로지.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좀 저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후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어차피 네 운전 네가 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그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운전 가르치면서 조금 더 투닥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도 이렇게 고압적으로 약간 말이 나가기는 하는데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런 부분 되게 고맙다고. 왜냐면 다른 남편들 차 타면 다 화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걸 잘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물론 나도 모르게 그만 신호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좀 말이 세게 나와서 미안하다.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이 그걸 잘 못해서 그런 거잖아. 일부러 나를 연맥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안일도 만약에 그 남편이 가정에서 그런 거를 해보지 않아서 가사노동에 서투르다면 가사노동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그게 집안에서 공유되는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군.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학습시키고 지도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건 더 카인들리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전제가 되는 게 그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지나가고 그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고 뭐 할 의지도 많이 없었고 말을 100번을 친절하게 했는데 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매를 들었고 이제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나도 임브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쿵짝이 맞아야지 네,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귀를 좀 알아듣고 눈이 좀 뜨이는 남자여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어쨌든 우리 남편은 말귀를 알아듣는 남편이었고 시키면 어쨌든 바싹 일어나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맞춰지는 것 같아. 남편도 가끔 그렇게 내가 늦게 들어올 때 뭔가를 쫙 집안을 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개가 곡을 던지면 이렇게 물어왔을 때 그 표정처럼 뭔가 문을 열어주고서 어깨가 이만해져가지고 되게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약간 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럼 나는 그 포스만 봐도 알아. 나 정도 다 해놨다. 내가 이걸 해놨다. 약간 이런 거만한 표정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걸 인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김사부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 말을 듣는 스타일이었으니까 아마 와이프가 그렇게 했을 거고 우리 남편은 칭찬으로 뭔가 이렇게 자아를 발견해 나가고 자신감을 얻고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래 칭찬해주는데 인색하지 말자 이러고 내가 반대로 여자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설거지 했을 때 너는 칭찬해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말 안 하려고 내가 설거지 한 날은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대신 설거지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칭찬은 하나를 받아. 얻어내. 그러니까 요런 약간 대화법 이런 것들이 약간 그치. 맞춰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저는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그냥 그런 칭찬 없어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이제 언젠가 아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하라고. 오빠가 불편한 만큼 내가 편해.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만큼 나는 반대로 무한히 불편해진다고. 그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은 같이 이제 한창 일을 하는데 아내는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할 때였고 저는 아내보단 좀 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그마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내가 불편해야 되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아내가 그거 직업병 중에 하나야. 네. 그 운동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금 불편하고 아플수록 내일 날씬해진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그래 나 어차피 그냥 뭐 근데 막 소소한 재미가 없잖아. 어떤 거요? 소소한 재미. 어떤 거? 설거지하고 서로 기뻐하고 칭찬하고 이런 근데 재미. 어차피 마주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클리어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내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무슨 희열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 퍼펙트한 상태로 딱 세팅을 해놓으면은 아내가 오면은 이제 아내가 밤 10시에 오니까 아내는 딱 샤워만 하면 돼요. 그러고 딱 이제 방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내가 불편하니까 얘가 편하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예전 같았을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막 밤에 애기 보고 그러니까 잔재들을 조금은 남겨놓는 거야. 이제 애기 뭐 젖병이라든지 무병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 남겨놓으면은 아내가 이제 와서 그걸 또 조금 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데서 나름 만족을 누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 된 거 아닌가? 네. 그렇다고요. 말이 없는 손잡근은 네. 우리 중에 가장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평소에 말해왔던 우리 손잡근. 아니 보수적이진 않고 항상 미안한 마음만 있어요. 늘 미안한 마음. 주둥이로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아까 이제 너가 불편해져야 돼. 임브로한테 이제 진짜 안 보이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진짜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게 보일 때도 있긴 했거든요. 당연하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안 하고 저희 아내 또 되게 관용적이어가지고 웬만하면 또 이제 얘기 안 하고 본인이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미안한 거지. 아, 내가 너무 피곤한데. 아니, 이러면서. 이 부부는 둘 다 간 검사 좀 해봐야 돼. 서로 화 안 내고.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내가 돈을 버니까 나는 돈을 안 벌고. 네, 그래서 좀. 그 은근히 중요하죠. 네, 은근히 중요하죠. 네. 집안일 말고 좀 남녀의 차이? 그리고 그냥 각자 성격의 차이하고. 그건 너무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치. 예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야. 맞춰나갈 게 정말 많은 거야. 진짜 너무너무 많은 게 나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질러. 화를 내고. 내 아내는 화가 나면 조용히 한마디도 안 해. 처음에는 야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내가 화를 내면은 내가 막 인간 이하의 어떤 짐승이 되는 느낌이잖아. 그냥 상대는 가만히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나는 화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이래서 되는가? 막 이런 정도니까 그런 것도 되게 힘들었었고 나는 뭐든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식당에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손님 맛이 어떠세요? 맛 없어요. 더럽게 맛 없어요. 난 그런 편이야. 내 아내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먹죠. 내 아내는 오빠 왜 그래? 그런 얘기 왜 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 식당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불친절할 때 불친절하군요. 당신 왜 이렇게 서비스를 하나요? 난 이거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그냥 본인이 참으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또 우리 집안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돈을 내는데 왜 서비스가 이러느냐. 표현을 하는데 내 아내 집안은 다 그냥 그냥 조용히 먹고 그냥 나가는 계산하고 나가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돈도 막 안 내고 막 그러는 이런 식을 하느냐 막 사장 나와라 막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야 이 처음에는 되게 그랬거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 아내가 공격성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가면은 왜 이러느냐. 그래서 내 아내가 시댁과 저를 닮아가면서 일단락 됐어요. 저희는. 인브로는 옷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격식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 한 2년까지는 그 옷을 갖다 버리는데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남편의 옷을 갖다 버리고 새 옷을 사고 새 옷을 계절별로 계속 사고 이거를 근데 또 옷을 한꺼번에 뭐 10개씩 살 수가 없으니까 그치. 이거를 거의 뭐 한 2년, 3년에 걸쳐서 이거를 싹 물갈이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교회를 갈 때 와이셔츠를 다려 입어야 되잖아요. 나는 자기의 옷은 자기가 다리고 내일 이런 식이에요. 나는 내일 회사를 갈 때 내일 입을 게 있나 없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을 게 없으면 내가 세탁소에 맡겨놓은 걸 찾아와야지 뭐 이런 거에 머리가 돌아가고 이러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손에 잡히는 걸 꺼내서 입어요. 그래서 왜 그 바지에 그 티를 입었어? 이러면은 손에 잡혀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교회 갈 때 와이셔츠를 꾸깃꾸깃한 걸 입어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왜 이걸 안 다려놨어? 라고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정신 나간 남자들은. 근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다릴 생각도 없어. 혹은 나한테 이걸 세탁소에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걸 보면은 불편하잖아. 근데 내가 그걸 해줄 여력이 없고 나도 직장생활 너무 빡세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빠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면 내가 욕을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남편은 경아 그걸 욕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진짜 건강하신 분이야. 너가 왜 그걸 신경 써? 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이게 내 보기엔 더 고도의 전략 전술일 수도 있어. 아니 정말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와이셔츠를 다 봐봐 이게 고도의 전략 전술이라니까. 다 이거를 끌고서 그러니까. 이제 세탁소에 갖다 주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또 갖고 오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들어. 그리고 나는 식성 맞추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까탈스럽지 않았거든요. 우리 남편은 그리고 저는 요리를 약간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엄마한테. 그런데 우리 남편이 초딩 입맛이거든요. 못 먹는 식재료가 몇 개가 있어요. 파 이런 걸 진짜 싫어해. 그래서 볶음밥에다가 예를 들어서 파를 송송송송 해가지고 넣었다. 그러면은 만화에서 보듯이 한 입을 먹고
어떻게 귀신같이 그 팔을 딱 골라내서 투투투투 이렇게 뱉어. 그걸 뱉어내는 스타일이라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유 파 안 먹지 이러고 팔을 빼주는 되게 유명한 파를 안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 연근 그렇게 약간 뿌리채소도 이런 걸 안 먹는데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연근을 한 박스를 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다. 그래가지고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서 이제 우리 몇 번 먹을 것만 딱 남겨놨어. 이거 되게 좋은 거라는데 연근 먹자. 자기 연근 못 먹는데. 그럼 내가 연근을 갈아서 새우랑 해서 동그랑땡을 난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하면은 먹을래? 했더니 그래 갈면은 한번 먹어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판에다가 열심히 갈았어요. 근데 연근을 간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무 가는 거랑은 다른 게 끈적끈적한 그 진액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도 막 장난 아니게 그 달라붙고 막 이래요. 열심히 갈았어. 그럼 끝에가 요만큼이 남잖아. 그러면 다치거든요. 그거 계속 갈면. 그래서 그 조금 남은 것만 칼로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덩어리가 큰 거잖아. 새우를 왕새우를 사서 그 껍질을 다 까가지고 그 살을 다 다져가지고 내가 동그랑땡을 했어. 그래서 짠 이러고서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렇게 먹였는데 우리 남편이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냥 김치만 줘도 잘 먹는 사람인데 그 동그랑땡을 한 입을 먹더니 진짜 우웩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빡 돌아가지고 그 에티켓 때문에 내가 너무 빡 돌아가지고 손에 칼 들고 있었어. 정말 그 접시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개수대가 엎어가지고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 일이 커졌다. 일이 커졌다. 그래서 나를 일단 달래주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표정에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너무 빡쳤으니까 나를 달래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아 나는 진짜 연근을 못 먹겠어. 그래서 그때 나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못 먹는데 내가 그거를 먹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놓고 왜 내 노력을 몰라줘 이 새끼야 이러고서 그걸 내가 버렸구나.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그치 식성 맞추는 거. 전 되게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는데 신혼 때 되게 건강식이 나오더라고요. 난 맵고 짜고 막 MSG 팍. 우리 집의 고향의 맛은 다시다거든. 우리 어머니가 다시다 팍팍 그냥 막 아낌없이 막 쓰시는데 먹었는데 이게 왜 얼가닉인가? 오가닉한 맛. 그래서 되게 처음에 힘들었어요. 취미생활 이런 거는 어떻게 잘들 누리고 계세요? 그거는 나는 아내가 원래 잘 보장을 좀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뭐 이제 이야기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이제 난 옷 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처음에는 남자가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사느냐 입지도 못하는데 계속 산다 그러다가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컬렉션 같은 거구나. 이 사람이 콜렉터적인 수집가적인 취미가 있구나.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존중을 좀 해주고 뭐 그런 나는 편이에요. 약간 서로의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고 그 취미 생활 할 수 있도록 약간 양해를 해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참 중요한데 그거 못하는 부부들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여자들은 남자가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외면당한다는 소외받는 느낌 같은 걸 좀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서로 간에 보장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이 좀 있잖아요. 난 좀 극단적으로 취향을 말살시키면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강요한다든지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해. 그러니까. 그게 웬 폭력인가?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면 죄 짓는 게 아니고 너무 큰 어떤 비용적인 시간적인 뭐 이런 게 들지 않는다면 그 상대의 어떤 취미라든지 시간 공간을 허용해 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일단 뭐 근데 폭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너무 다른데. 미안해.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네, 이번 주에 기분이 안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실 뭐 특별한 취미들이 이렇게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막 달려가다가 한 번씩 여행을 갔었어요. 총각 때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도 이제 그 약간 주말 부부를 살았었던 때도 있었고 근데 애를 하나 낳았을 때는 같이 여행할 수 있어요. 둘 나니까 거의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치. 근데 그게 몇 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물론 어쩌다 한번 가족여행 가도 그 일이거든. 아직 그치. 어린 애 둘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는. 노동이지 노동. 그러니까 나는 여행을 갔다 오면 되게 리프레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좋은 경험을 한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하더라도 갔다 오면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와요 저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사실은 조금 이제 약간 봄 타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잠깐 하루 이제 좀 갔다 오고 싶어서 아내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아내는 또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줬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못 갔어요. 못 가고 나니까 이제 이게 우울해졌구나. 근데 나는 그게 아내 눈치를 보고 아 이게 또 이게 혼자서 애들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 표까지 끊었다가 이제 취소하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가.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취소할 때 그게 좋은 마음으로 취소했겠어요? 그래 알았어 안 가. 아내는 속으로. 전혀 불편한 내색을 안 했는데 혼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편한 내색을 안 했는데 처음에는 진해를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시간을 주니까 진해 갈 바에 그냥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올까? 그래서 제주도표를 끄는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듣더니 이제 아내가 표정이 바뀌다고 살짝. 니 혼자 제주도 그렇지. 그런 거지 이제 그러니까 표정이 살짝 바뀌더라고 그래서 괜히 그랬나 그래서 취소를 한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난 몰랐어. 난 기분이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내가 물어보더라고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난 괜찮아 안 가도 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곰곰이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 곰곰이는 그게 원인이었어. 그게 원인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그거예요 정말로 존중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취미가 같은 종류의 에너지나 돈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상황에 따라 못하는 건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 남자가 예를 들면 밤 12시에 농구를 하러 가고 싶어해. 근데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못 가게 하는 거. 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건 폭력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여자가 오랜만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좀 놀고 싶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 이런 건 좀 폭력적이지 않나. 그렇죠. 근데 전 제 얘기만 한 거고 사실은 아내가 더 사실 아내 한 번 보내줘요. 그렇죠. 그래야죠. 나 저번에 하루에 둘 내가 보고 아내 한 번 나가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부루마블에서 우대권 같은 게 있어요. 먼저 보내줘.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우대권 같은 거 장착하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쓸까? 저도 약간 교환권 같은 거를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일에 남편이 이제 또 그 모임을 가고 싶다는 거야. 게임방 모임. 근데 게임방을 가는 것보다 이제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다 와이프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 집이 와이프가 이제 멀리 갔어. 그러니까 집이 빈다. 그리고 모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박을 갔다 오겠다. 저는 그러면은 그냥은 안 그러니까 약간 우리 둘에게는 농담이 된 건데 내가 약간 이렇게 실실 쪼개면서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은 알아 딱 뭔지. 그러니까 내가 안마를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안 걸어도 우리 남편은 거의 매일 나를 주물러 주는데 나도 뭔가 그냥 소소한 재미지. 부부의 재미인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딜을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풀 마사지 안마권으로 교환을 해서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좋죠. 그런 것들 보장해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집이 비었으면은 그 집에 컴퓨터가 많아요? 노트북 들고 가는 거죠. 노트북으로? 무슨 게임? 요즘은 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위닝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 롤하는 그룹이 따로 있는데 우리 남편은 위닝은 좀 하는데 롤을 잘 못해요. 티모라는 캐릭터를 하는데 초등학생이랑 같이 팀을 하고 하다가 끝나고서 그 초등학생이 저 티모 저 병신 새끼 때문에 졌다고 막 이런 욕을 처먹는 40대 아저씨인데 그런데도 그 형들 동생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좋은가 봐. 남자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내가 해봤는데 남자 10명이서 5대5 해서 롤 하잖아요. 남자끼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극강의 재미가 거기 있어. 진짜 미친 듯이 재밌어. 아니 뭐 여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는 휴가 스타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엑셀파예요. 그러니까 이날 어디를 가서 어디서 자고 이거를 이제 동선을 완벽하게 짜놔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떠나자. 그래서 어디든 들어가서
초가 삼간에서 자도 상관없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적응을 해서 모든 휴가 계획을 제가 짜요. 남편은 운전하고 이제 뭐 들고 나르고 사진 찍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1, 2년 차에 정말 심하게 싸운 게 이 휴가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멀리는 못 가니까 국내로 그냥 간단하게 갔다 오자. 그래서 부산을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랑 되게 친한 목사님이 부산 출신인데 우리가 부산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듣더니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나 봐. 나 부산 이번에 내려갈 건데 같이 가자. 가면 내가 회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할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신나가지고 나한테 뭔가 휴가 계획을 하나 들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가자고 제가 빡친 거죠. 나 그 목사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첫 우리의 휴가인데 그럼 고속버스 타고서 셋이 나란히 앉고서 손잡고 갈까? 그러면 밥도 그 목사님이랑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경아 안 가도 돼 목사님이랑. 상관없어. 그럼 내가 뭐가 돼? 나 때문에 안 가는 게 되잖아. 그럼 가자. 싫다고. 그럼 안 가도 돼. 그럼 내가 뭐가 돼? 이러고서 미친듯이 싸운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 진짜 이런 스타일인 거야. 2년차 때도 정말 똑같이 아는 형님이 콘도 회원권이 있어서 싸게 갈 수 있는데 같이 갈래? 이미 둘이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냥 그런 제안을 한 거야. 그때부터 남편 처음 정말 심하게 싸웠는데 이런 것도 참 그쵸. 맞춰가기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난 그래서 부부 싸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싸우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모르는데 싸우면 알게 되더라고.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싫어하지. 한 번은 부딪혀봐야 돼. 그러니까 부딪혀봐야 돼. 손잡고. 그래야지 진짜. 그래야 진짜 알게 돼.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싸울수록 투명해진다라는 책들. 아니야. 대화로는 모르고 진짜 싸워야 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빨래통 얘기 우리 멤버들한테 했지만 빨래통 처음 그거 사왔었을 때 맨 위 칸은 겉옷이고 맨 아래 칸은 속옷이야.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나는 옷을 벗으면은 티셔츠도 속옷 칸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 아내가 왜 이 티셔츠를 왜 속옷 칸에다가 넣어? 난 그 티셔츠 밖에 나갈 때 안 입어. 속옷으로 입는 거야. 그래서 엄청 싸웠거든. 안 된다고! 티셔츠는 무조건 위에 넣으라고! 팍 싸우고 나면 맞아. 티셔츠 벗다가 이건 위에였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고막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대. 진짜. 그 나중에 훈련이 되면은 귀에서 들린대. 그러니까 벗을 때 그건 속옷이야. 그치. 그건 티셔츠야. 이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각 분야별로 센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내의 소리가 들려? 그렇대.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감각. 네. 사이렌도 울리고 야생의 목소리도 들리고 표정도 보이고 그런 게 다 터야지 보이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부부싸움 할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남편 입으로 자기 엄마 욕을 하더라도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 친구가 자기 엄마 욕을 너한테 하더라도 니네 엄마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부추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결혼해서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짜증나서 막 하는데 우리 남편이 나만 달래주면 되는데 어머니 이상하시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말을 거두는데 순간 기분이 잡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흥분하다가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 다시 앉혀놓고 오빠 내가 엄마 욕을 하더라도 오빠는 같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그때 완전 벙쪄가지고 난 너를 달래주려고 한 건데 알았다. 그다음부터 조심하자. 그런 걸로는 안 해봤고 이제 막 서로 되게 심한 말은 이제 좀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가 이제 싸울 때도 그런 말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심한 말을 듣고 싶은데. 응? 아니야. 그 얘기 왜 못해. 얘가 큰일 나. 이제 그 정도예요? 어느 수위를 넘어가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남편 보통은 제가 화가 머리 천장까지 치솟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크게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이 누군가 때문에 정말 빡쳤던 게 쌓였는데
내가 되게 이성적으로 그 사람 편을 든 거야. 그때 진짜 빡치더라고요. 그거 대부분 남편이 아내한테 하지 않나? 엄청 아니 우리 남편은 내가 상사한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개새끼가 이러면서 막 엄청 까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한번 너가 누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 한 번이라도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 죽으나 사나 나는 너 편을 드는데 너는 왜 그 새끼 편을 드냐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겠다. 내가 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러고서 달래준 적이 있죠. 나는 부부싸움 할 때 그 건들면 터지는 선이 있는데 뭐랄까 내가 하는 어떠한 호의나 열심이나 막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뭐 내가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것 같아. 내가 되게 자존감이 강한데 이거 계속 그냥 다 받아주다가 이거 선을 넘는데 이것 봐라. 그러면 그때 이렇게 뚜껑이 팍 열리면 그거를 삐 하는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삐 하진 않고 나는 이제 화를 내는데 막 화를 내면은 아내가 그거 자체를 좀 되게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 내가 화내면 좀 무서워가지고 아내가 화를 안 내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화내는 것 자체를 좀 무서워하더라고. 좀 부질없는 얘기인데 우린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람 피면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면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남편이 그러면서도 대답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텔레비를 보다가 바람 피는 새끼는 말이 안 된다. 뭐 이제 내 아내는 그런 얘기를 나보다 더 자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미투 때 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드라마를 보면서라든지. 근데 당연히 나도 내 아내도 바람 피는 건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신문 기사인가 한 번까지는 바람 피는 걸 용서해줄 수 있다. 그 신문 기사를 보고서 내가 좀 더 의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넌 크리스찬의 의식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식인지. 근데 그 TV 프로에서 바람 한 번 핀 거는 용서해줄 수 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진행돼서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갔다는 거 보고서 이런 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나랑 내 아내는 성경에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고 나왔다. 아니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아빠가 되게 자유분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오히려 또 이효리 같은 애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자기가 바람필 내 아내도 그 얘기 하더라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 여자도 그런 걱정이 있다고.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남편이 너가 잘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용서해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썰어 죽인다 그랬어. 난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있어도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이 그 선 너머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을 발전시키고 싶지도 않은 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음표를 붙이고 싶지도 않은 그냥 금기에 판도라 상자 같은 거지. 열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그래서 생각을 뭐 깊게 해본 적도 없어. 있을 수가 없는.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잖아. 굳이 상상할 이유도 없고. 상상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꼭 바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전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생각나고 이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실수했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용서를 아내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받아줄 건데 그렇죠.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과제니까 이건 나의 과제인 거고 나라는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용서해줄 수 있어요. 뭘 해도 단 용서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하겠지만 돈을 100억을 빚졌어. 그러니까 괜찮아? 용서는 하되 이혼은 한다. 건강한 결혼 생활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는 사람 캐릭터를 그래 보면 100억을 빚졌다. 무슨 100억을 빚졌다? 아내가 김구라 와이프처럼 만약에 뭐 하는데 100억을 빚졌어? 거긴 김구라 와이프는 뭐 몇십억 수준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된다. 용서는 가능해. 이혼해. 내가 다 안 받아도 돼. 용서 안 하는 거. 근데 그건 용서가 아닌데. 그건 용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용서 근데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용서 못 하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가? 네. 근데 그건 왠지
죄 졌는데 용서해주고 지옥 보내는 느낌인데. 연옥의 말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뭐 돈 빚지고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어떤 거든 문제는 없는데 외도는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자존심의 허락을 안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대신 책임진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잖아. 나도 딱 이건 것 같아요. 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고 갈 수 있어. 오케이, 내가 나 같이 고생하자. 뭐 집 날렸어. 오케이, 같이 고생하자. 그런 것까지 상상을 다 해서 오케이가 됐는데 외도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큼인가? 부부마다 다르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부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되게 다정한 부부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횟수가 많지가 않아. 우리도 그래. 그러니까 다정한 부부일수록. 그러니까 뭔가 노닥거리고 둘이 껴안고 장난치고 TV 보고 놀고 대화하다가 섹스를 자꾸 못하는 거야. 그 놀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렇게 되기도 밤에 차 마시고 하잖아요. 나도 아내랑 그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내랑 대화하는 게 난 너무 좋아. 아까 점심 먹을 때도 그랬고 저녁에 이제 애 재워놓고 아내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텔레비나 뭐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같이 보다가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난 그 시간이 정말 어떻게 과장되게 얘기하면 섹스 못지않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사실 이 이슈가 그렇게 흥미로운 이슈가 우리는 아닌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 그 우리 연애편에서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부부의 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고 건강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에피소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청년부 목사님이 리더 모임에서 여자들 잘 들어라. 남편이랑 싸우고 등 돌리고 자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이 관계를 요구하는데 싸웠다고 거부하는 걸 무슨 무기처럼 사용하면 그 남자는 바람난다. 남자는 그게 안 된다. 이거를 청년부 목사님이 그 리더들을 앉혀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면 그 사모님은 뭐가 되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게 짜증나더라고. 또라이지. 근데 부부 강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2009년에 처음으로 부부 강간에 대해서 대법원 유죄 판결이 있었고 이거 되게 놀라웠는데 유엔에 따르면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나라가 8개국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 번도 없었대. 부부간간을 유죄로 인정한 판례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할 수도 있나 보다. 막연하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섹스를 놓고서 강간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남자와 아내와의 그 관계의 문제겠지. 그 구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그렇잖아. 그게 동등하게 1대1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성과 섹스에 있어서 강간을 남자와 여자를 원하지 않는데 할 수가 없겠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뭐 수면 아래에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내를 어쨌든 섹스를 강간으로 여자가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억지로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아내와 그런 식으로 하겠죠. 네. 이런 태도는 어때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자는 화해 후에 섹스가 가능하고 남자는 섹스를 통해 화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이 얘기 처음 듣는데 진짜?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왜냐면 나도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랑 화해를 해도 그날 이렇게 뽀뽀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 자기 전에 뭐 뽀뽀를 한다든지 화가 이렇게 났다가 갑자기 어쨌든 이성적으로 그래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그래서 화해를 했어. 그래서 포옹까지는 딱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있으면 난 스킨십이 안 되던데. 그러지 않나? 근데 그걸 성욕으로 해결을 하면서 화해가 되나? 전혀. 네, 우리 전부 다 동의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강의 이런 걸로 많이 해요. 부부의 성 뭐 이런 얘기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다. 이 섹스도 언어인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영화에서 왜 남자 여자가 막 박 터지게 싸우다가
갑자기 둘이서 뾰로 그치 안젤리나 졸리랑 브래드 피트랑 나온 거에서도 갑자기 막 서로 죽일 듯이 그러다가 갑자기 미안해 그래서 갑자기 껴안고 뽀뽀하더니 섹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상또라이드구나 그런 생각했거든. 아 그건 영화에서만 존재하지 일반인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이제 보통 이게 남녀가 싸우게 되면은 이제 뭐 남자 쪽에서 잘못이 있다. 그럼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약간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추근덕거리듯이. 아 그러면 더 싸움이 나는 아니, 이런 거? 그 전에 이렇게 추근덕거리듯이 이렇게 손도 잡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할 때 여자는 이제 그런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약간 그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 그 남자는 좀 미안해. 됐어. 툭툭 털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여자는 이 남자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아는 걸까?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 레파토리 있잖아. 근데 미안해. 이렇게 추근되면서 나한테 화해를 신청하면 이게 어여부양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는 거지 여자들은. 그런가. 그런 거랑 또 좀 맞닿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럼 부부의 성의 목적은 생산인가? 부부의 성의 목적은 생산인가? 그 이스라엘 여행 예전에 갔을 때 그 전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뭐 머리 옆에 머리 기르고서 막 칭칭 감고 다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네를 가면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고 가난하게 살면서 피임도 안 하고 애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그냥 못해도 6명, 7명 이렇게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 유대인들이 그 약간 더 하드한 뭐 울트라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 막 이런 등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불에다가 구멍만 뚫고서 성기 교환만 한대요. 그러니까 부부의 성이 되게 놀랍지. 일부러 표정. 말도 안. 뭐야? 부부의 성이 유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즐거움을 주면 안 되고 딱 생산만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구멍을 뚫는데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 근본적인 생각의 뿌리가 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없으면 죄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교회 내에서. 왜 아이를 가져야 하는가? 그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이 시대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누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자주 제가 그 쓰는 표현인데 여기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 여기 헬조선이잖아. 제가 그 워딩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미상에 뭐 부여를 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은 뭐 귀에 걸어도 귀걸이를 만들 수 있고 코에 걸어도 코걸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그걸 이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를 그냥 단순히 그럼 그 뭐라 그러죠? 생식이랑 생산의 의미로 하면은 그게 맞을까? 오히려 그거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더 맞을 텐데 그거를 생산에다가 한정시키는 거는 저는 근데 그 생산과 번식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간한테 분명히 난 시스템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먼저는 어떤 번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정상적인 관계와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이런 걸 잘 해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거나 안 되는 팀도 있고 그걸 하고 싶지 않은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 죄인가? 그걸 죄라고 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안 되는 데는 그건 당연히 죄가 아닌 거고 거기다가 손가락질하는 놈이 미친놈인 거고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구조가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가로막은 것인데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잘 성찰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근데 억지로 시킬 수도 없잖아요. 애를 낳아. 왜 안 낳아? 뭐 이럴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본인들은 내가 왜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걸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왜냐면 워낙 세상이 힘들어서 안 낳는 게 좋다라는 풍조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출산율도 줄어들고 그런데
나도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정말 오지게 빡세고 힘든데 그것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가고 더 많은 인생의 깊이와 사랑 같은 것들을 깨닫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성경을 놓고서 조금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의미는 뭐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좀 제대로 고민해봐야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게 이제 언약으로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인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이제 빗대어 주어진 그러니까 공동의 다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건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해석해내는 것은 되게 B급, C급의 어떤 되게 어리석은 짓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노아라든가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게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공동체적인 언약이라면 누군가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다 연합하면 사실은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총량이.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애를 낳고 못 낳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개인에 대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문제 있는 방식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지금 거시적으로 보는 그렇죠. 거시적으로 봐야만 하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 개인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죠. 뭐 다 죽어야지 뭐.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튼 그 말씀을 현대로 가지고 와서 임신, 출산, 장려 구절로 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로 삼는 거는 분명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애를 낳지 않는 이제 풍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봤을 때 내가 부부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계산이 안 나온 거거든. 애를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든지 계산이 안 나와서 안 낳는 건데 오히려 애를 낳아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는 자신의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 유지 피터슨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자식들이 사춘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춘기를 자녀가 들어가면서 부모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냐면은 내 삶이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가 않는 그런 국면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유 없이 반항을 하고 개기고 나는 마냥 사랑해줬는데 막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다음 단계를 향해서 그 인생의 중년에서 부모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걸 더 확장시키면 아이를 이제 낳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도움 주시고 은혜가 아니고 서는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가 없는 그 걸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좀 믿음의 어떤 단계들에서 좀 중요한 한 걸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그걸 강요하는 건 또라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또 나으면 또 다 키우게 되더라고. 살아요. 근데 주변에 요즘 가끔 보면 다 계산이 서도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 돈이 때문에 없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애를 낳지 않기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거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면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미친놈으로 그러겠지. 성경 한 문장을 네네. 이렇게 이제 그런 삶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난임이든 힘들어서 못 낳겠다. 아니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겠다. 이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다 갖다 대고 약간 죄인이 되는 분위기가 그쵸. 교회 안에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데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본인이 결단해서 그냥 안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도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정말로 신앙적으로 맞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 생산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자기가 이제 결단해서 안 갖는 경우라면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아이를 낳아서 신앙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가정
모습이 충분히 전달이 된다면 그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겠지. 정말 그게 맞다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과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과연 아이를 낳고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누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위성도 전달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연애해라, 결혼해라, 왜 지금까지 안 가냐. 그거보다는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주변에 신앙 안에서 계속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안 변하더라도 그냥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깊이 다루지 않고 우리도 10년차 부부고 아이가 없는데 여러 가지 편견들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무뎌. 그렇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왜냐면 무례한 건 아니까. 무례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영혼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예전에 들면,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도 없었어. 그냥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면 어쩌려고 말을 졌다고 하지? 요것 때문에 화가 나면 화가 나도 다른 걸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부가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인사를 하게 됐어. 근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 그러면은 처음 보는 초면에 권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애가 생기도록 기도를 해줄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겨울에 조금 춥게 입고 어디를 돌아다닌다. 아니 그러면 애가 안 생기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하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결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이 만약에 애가 없는 게 결핍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면 되지. 조용히 닥치고 기도하면 되지. 닥치고 기도하면 되지. 그걸 왜 확인을 해. 그거는 진짜 문제죠. 네, 그건 정말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죠. 그리고 나는 아이가 있고 없고로 사람의 어떤 그 공허함이나 그런 결핍들이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있어도 그 구멍은 여전히 동일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핍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오지랖들을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약간 조심스럽게 매너를 좀 갖추고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부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부는 진짜 원하는데 갖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지나가는 애만 봐도 이거는 이제 그 부부가 조금 더 강해질 필요도 있다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많아. 그러면 다 이제 애기 얘기하고 그러면은 나는 그게 재밌거든. 그리고 나도 내가 돌봐주는 조카들, 친한 언니들의 애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관찰도 하고 재밌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되게 상처받고 되게 괴로워하고 눈물이 또르르 막 유모차만 지나간 유모차만 봐도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에 되게 특히나 오지랖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 조금 해드리고 싶고 제 처음에 꼭 생산인가 목적이 생산인가 이걸 여쭤봤던 게 이건 죄가 아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 가정이라는 그 구성 아빠, 엄마, 아들, 딸 이게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 편견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각자의 삶의 주기와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옆에 맞춰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나는 뭘 남부럽지 않게 하려면 뭘 갖춰야겠어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양을 그냥 갖고 가면서 여기서 추구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애가 없어도 왜 뭐 한 아이는 한 고을이 필요하다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독거노인이 돼가지고 혼자 죽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좀 덜어질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자꾸 혼수만 두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힘든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가족이 같이 키웠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대가족이니까 지금은 오롯이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또 많은 부분 여자분들이 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같이 도와주는 건데 그걸 안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왜 제대로 안 해요? 그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진짜 애기 어린 그리고 집에. 이렇게 얘기하는 집도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 다 포대기 얻고 다니면서 다 했다. 김장도 하고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대단한 거고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영역 같아. 그러려면 자기가 키워주든가 예배 시간에 좀 돌봐주든가 네. 그 진짜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애를 키우면서 성경 한 장 본다는 게 자기 똥 쌀 시간도 없는데 자기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그게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데가 정말로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봐주고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들의 결혼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자기한테 피부에 와닿는 얘기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열띤 이야기들, 또 진솔한 이야기들 감사하고요. 마무리로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우리 김사부. 결혼하면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손잡고. 네,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네, 요새 좀 손잡고 멘탈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미혼의 우리 남녀분들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느꼈겠지만 결혼 전에 막 사랑하니까 막 결혼만 하면 좋겠다. 근데 결혼은 진짜 달라요. 서로 너무 달라요.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네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예수를 잘 따라가면서 툭탁거리다가 보면 또 화목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 과장님. 사랑하면 다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그쵸. 지옥이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못 담그지 마시고 열심히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 또 뵙겠습니다.